자, 여기 이제 개략적으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또 좀 특별한 사례들이 좀 있죠, 또?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아마 또 별도로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신 걸로 아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충격적인 네. 사례들은 따로 빼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마방 업계의 큰 손으로 이중 생활을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 그럼 낮에는 의사, 그렇습니다. 밤에는 밤에는 안마방 안마방 운영자, 사장님, 네, 안마방 사장님. 네, 아주 특이한 분이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태국 여성을 이제 안마사로 고용을 해서 예. 불법 안마방 한 16곳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한 곳에 안마사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 또 안마사를 막 공수도 해주고 본인이 테스트 명목으로 직접 무료로 뭐 안마도 받기도 하고 단속은 또 언제 뜨나 뭐 이런 스케줄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개입을 했어요. 영업 운영에. 그래서 그 의사가 4년 동안 안마방 이제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약 3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본업이 의사였습니다. 안마방 그러니까 저 의사 하면서 번 건 빼고 안마방 그렇죠. 수익으로만 안마방 수익으로만 38억? 38억. 이분 의사가 맞아요? 의사가 맞습니다. 네. 분야는 어느 쪽이에요? 아, 그것까지 전공은? 사실은 확인이 그건 안 안 돼 되고? 있는데요. 네, 아, 의사는 맞습니다. 야, 정말 네. 이거 뭐 놀랍죠.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의사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는데요. 예. 검찰이 2017년에 의료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 사람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안마 운영 자체가 의료법에 규정된 그 법령 아래에 있는 그거라서 의료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안마 시술소 자체가 의료법에 적용이 되는 법률 아래에 있어서 어쨌든 이분이 의료법으로 또 기소가 됐고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이제 이 의사한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5억 4,7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때 양형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 관련 법규를 솔선수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을 해서 그 태국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손님한테 성매매 행위를 하려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도 당하고 불법을 조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가 잘못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좀 감형이 됐고요. 이게 2017년에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다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검찰이 그 해당 의사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6곳의 불법 안마방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됐음에도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나쁘게 보는 이유가 취소되지 않은 의사 면허를 갖고 계속 의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한 달 급여가 2020년 7월 기준으로 2,276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 그리고 환자들이 낸 병원비가 여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의사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케이스가 네, 또 있나요? 다른 케이스가 또 있는데요. 네. 이 안마방 이 케이스를 조금 더 설명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안마방 투잡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가 뒤늦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게 한 2년 7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우연히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에서야 그 의사의 재판 결과를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마저도 검찰이 알려준 게 아니고요. 이제 건보공단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양급여비 환수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재판 확정 여부를 막 여러 차례 확인을 하나 봐요.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재판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알게 됐고 이들 기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게 되면서 뒤늦게 의료 면허가 취소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기관이 늦게라도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의사는 의사 면허가 영영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뭐 검찰이 뭐 고의든 아니 저 뭐 착오든 네. 미필적 고의든 하여간 뭐 완전히 그 범죄 행위를 계속 영원히 은폐하는 그런 결과를 네. 낳을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 나올 뻔했다는 걸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또 한의사 네. 케이스가 조금 또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사연입니까? 네, 이 한의사도 조금 특이한데요. 네. 뇌경색 환자를 영적 치료사를 주장하는 한 비의료인에게 맡겼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한의사 사건입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의사랑 이 자칭 영적 치료사가 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경색 환자를 찾아가는데요.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영적 치료사가 하는 멘트인데 저는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를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의료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의사가 또 옆에서 같이 거듭니다.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퇴원시켜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전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처음 봤는데 당신을 살릴 수 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거들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문제의 한의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칭 영적 치료사가 본인이 주치의를 자처하고 나서는 좀 황당한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치료사가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뇌경색 환자한테 직접 침도 놓고요. 또 뜸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앞선 그 대학병원에서 처방한 약도 못 먹게 하고 그냥 건강보조식품 등을 먹게끔 계속 이렇게 조장을 하고요. 그래서 뇌경색 환자가 호흡이 멈추고 손이 까매질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때도 이제 한의사는 환자한테 필요한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같은 시각 그 영적 치료사가 그한테 침을 놓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 환자는 한의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기이하고 좀 믿기 어려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한의사의 그 유죄 확정 판결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취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그 한의사가 최종심을 받은 그 선고 일자로부터 약 2년 9개월 이 지나서야 의료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심으로부터 네, 최종심으로부터 2년 9개월이잖아요. 2년 그러면 뭐 네. 사고 이후로는 한참 지났겠네요. 아, 그렇죠. 한참 지났죠. 사고 이후로도 네. 그렇죠.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이 사람은 사실 엄청난 중형을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형량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집행유예로 끝났던 걸로 그래요? 네,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이 집행유예가 나와요? 이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뭐 방조 뭐 이런 걸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민간인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돼. 무면허 어떻게 보면 민간 저거잖아요. 민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찾고 싶었는데 그 네. 부분까지는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 이게 아무래도 의료법 관련된 사건 의사들 위주로 찾다 보니까 한의사만. 네, 한의사만 저희가 좀 사건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 당사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뭐 울분을 토할 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환자분들을 접촉을 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도 또 듣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그런지 저희가 지역 그런 시민단체 쪽에도 다 접촉을 해봤지만 만나뵐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분들을. 그러니까요. 아주 이거 뭐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고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이 또 이렇게 엉터리 행위로 사람들을 다치거나 죽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참 심각한 이 범죄 방조 행위를 했다 결과적으로, 네. 그죠? 자, 그럼 한의사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취소하지 않은 면허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불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분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면허 정지나 취소
그러니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음. 무면허 상태가 아닙니다. 아, 처분을 받기 전에는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의료면허 취소 결정을 안 하면 의사면허는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운전면허에 저희한테 비유해서 설명을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운전면허가 적발 즉시에 취소되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행정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려야지 그때부터 무면허 상태가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의료면허도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저희는 솔루션 저널리즘이니까 조금 액션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게 이 의사들이 또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도 사실은 환수하는 것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 돈이 사실상 면허 취소 처분 전에 벌었던 돈이어서 환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불법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참 아쉬웠고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의 잘못으로 의료인들의 면허가 취소가 안 됐고 또 누군가는 이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걸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뭐 이게 법망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네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의사들 혹시 뭐 해명, 네. 반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을 뒤늦게라도 좀 받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 미통보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조금 더 반론 같은 걸 들으려고 노력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안마방을 운영한 그 의사 사건은 이지연 검사가 주인 검사로 담당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대구지검 이제 서부지청 소속으로 해당 사건을 맡았었는데 저희가 취재했을 당시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감사원이 지적한 사실 알고 있었냐 물어봤더니 지적 사실은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럼 피고인의 이름이랑 이런 불법 안마방 사건 같은 걸 기억하고 있는지 이제 다시 물었더니 우리가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시는 주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누락이나 미흡한 지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검찰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이제 죄명별로 나눠서 점검표를 살펴보고 있다. 근데 그래서 검찰이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거는 꼭 알아달라.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대검찰청 차원에서 징계나 감사도 받았냐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또 이거는 또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반론을 주셨고요. 또 다른 사례였던 그 영적치료사 그 영적치료사한테 의존했던 한의사 같은 경우는 송보영 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네. 이 검사님 같은 경우는 기소 당시에 이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계셨고요. 저희가 취재했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마침 또 이재명 대장동 재판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님이셔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앞에서 뻗치기를 하다가 공판 끝나고 딱 나올 때 따라 붙어서 물어봤죠. 이 사건 아시냐? 제가 뭐 서면 질의도 계속 보냈거든요. 그 검사실에. 그때 굉장히 저를 보고 놀라시면서 막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피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언론과 우리는 대응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쫓아오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모션을 하시면서 검찰청으로 엄청 빠르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그렇게 반론을 간신히 들었고요. 참 웃깁니다. 네? 그 네. 검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단독 행정관청인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네.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빨리 피했다. 네, 예?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네, 참 당당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요. 혹시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차원에서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검찰청에도 계속 질의를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한 미통보 사건에 대해서 주인 검사들을 그럼 징계라도 최소한 내렸냐, 아니면 감찰이라도 했냐, 그런 걸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제 감찰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공개 대상에 대한 그 정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 전자 시스템이나 관련 지침 등을 개정을 했고 향후에는 재판 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뭐 거창지청이나 뭐 중앙지검 이런 데에도 그런 서면 질의를 계속 보냈는데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렇죠. 두 차례나 지적을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 아까 앞서 보여드린 47건 리스트를 사실은 실명을 다 그냥 붙여서 대검 같은 데 다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보낸 것 자체가 조금 굉장한 압박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모 지청에서는 계속 우리 직업 말고 다른 직업에도 이걸 보냈냐, 그럼 다른 직업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이걸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검찰의 그 저 특수활동비, 네. 업무 추진비 뭐 여기 이것이 이제 함부로 오남용되는 그런 실태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시민단체하고 그쵸. 언론 매체에 네. 의해서. 그래서 검사들의 어떤 그 도덕 불감증,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가려져 있다가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검찰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뭐 아마 낯이 뜨거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그렇죠. 과오로 보이는 이런 검사들의 실수 거기에 따라서 그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이 계속 의료 행위도 하고 돈도 더 벌 수 있게 해줬다는 그렇습니다. 거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상당히 힘들게 취재를 하고 했을 텐데 네. 뭐 취재 후기라고 그럴까요? 그 김 기자님이 이번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느꼈던 걸 간단하게 한번. 네, 이게 사실은 취재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발굴을 하고 또 담당 주인 검사를 찾아서 그 사람들의 반론까지 듣고 이런 취재들이 제 연차에서 사실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환자들이 낸 그런 의료비랑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 같은 게 결국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쓰여지지가 않는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으로 해가 생기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 공수처 고발도 직접 나섰었는데 이제 조금 그런 왜 하필 이런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통보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이 의문을 사실은 해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5건 중에 뭐 15건은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50건은 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15건은 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 검사랑 혹시 이 해당 의료인 사이에 유착관계 혹은 숨은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수사로 또 밝혀져야 된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끝까지 파헤치고 그런 담당 검사들의 그런 징계나 감찰까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질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검사들 좀 셜록을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밝혀냈기 때문에 자 검사들이 뭐 착오든 근데 뭐 지금 착오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서 뭐 어떤 경우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대검찰청 차원에서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이 언론 보도로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 기자님 계속 이 사건 지속적으로 또 보도해 주시고 이제 공수처 조사하는 예정돼 있나요? 언제로? 아직 저희가 저번 주에 넣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고발인 조사도 직접 갈 예정이고 담당 주인 검사들도 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쪼록 공수처가 지금까지 제대로 밥값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은데 이 공수처의 사실 그 출범의 공수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판검사들의 비리 행위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단죄하는 건데 좀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 공수처의 어떤 그 본질적인 업무와 직결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좀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